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2024년 새해 다이어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일기장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록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라디오 상담실이 청취자 여러분의 2024년 새해 힘찬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기리는 한 영웅의 업적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남도 역사 수업 시간, 노성태 원장의 남도 역사기행에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순천 K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남도 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오늘은 한일 정신에 빛나는 여전사 한 분을 주인공으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벌써 작년이네요. 2023년 12월 12일은 그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이제 40년이 되는 날이고, 또 최근에 이걸 영화로 만든 게 관객이 1200만이 넘었더라고요. 네. 서울의 봄인데요. 2023년 12월 12일은 또한 어떤 날이냐면 강복 후 일제와 가장 치열하게 싸운 여전사 이금주 회장이 돌아가신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와 가장 치열하게 싸운 태평양 전쟁 희생자 강주유적회 이금주 회장, 오늘 얘기 주제입니다. 네, 이금주 회장 하면요, 일흔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 재판을 위해서 일본에 건너간 횟수만 80회가 넘었다는 그분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강주유적회 회장 이금주, 보통 분이 아니시죠. 강복 후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강제징용당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쿄나 시모노세키, 나고야 등 일본 법원에 7건의 소송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여전사입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일본을 건너간 횟수만도 80차례가 넘고요. 7건의 소송은 패소로 이렇게 이어졌지만 절망하지 않고 30년을 버텨냈던 것은 징용으로 끌려가 사망한 남편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과의 소송이 30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걸 버텨냈던 힘은 결국 피해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업적을 살펴보기 전에 이금주 회장은 어떤 분인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금주 회장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1920년 평양에서 유경제중 마디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었던 평양부 남상공립 여자공립보통학교,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아버지가 당시 조선철도 주식회사 업무과장으로 퇴임한 것을 보면 가정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혼 언제 한 건가요? 1940년, 그러니까 이금주 회장 21살의 나이고요. 그때 남편은 김도민인데 27살이었다고 합니다. 조실부모한 남편 김도민의 아내 사랑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별났다고 합니다. 저녁만 되면 신부를 업어주었고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는 등 당시에 드물게 멋지고 행복한 커플, 지금 여러분들 많이 있겠죠. 네.
1942년 3월 맏아들이 태어났는데 몇 대에 걸쳐 독자로 이어오던 집안이어서 가문의 기쁨은 대단했다고 하고요. 당시에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교육보험까지 들었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이금주의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남편의 신상에 변화가 있었나요?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1942년 11월 남편이 일본 해군 군속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편 김도민은 애동아들의 두 팔을 잡고 건강하게 잘 자라거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말이 됐고요. 이금주는 실신 상태가 되어 떠나가는 남편의 구두 발자국 소리만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 이렇게 징용으로 끌려간 후에는 되돌아오지 못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후 이금주는 서울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사무 업무를 보면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이금주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날아오는 남편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마저도 9개월 뒤에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강복 4달을 남긴 어느 날 남편의 전사 통지서가 뒤늦게 날아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김도민의 전사일은 43년 11월 25일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길버트 제도의 타라와 섬이었습니다. 이제 9개월이 지날 무렵 편지가 끊어진 이유였죠. 네, 광복 4달을 남기고 연락마저 끊겼으니까 이금주 회장의 아픔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금주 회장은 평양 출신이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강복 후에 이제 이금주는 그 임시 교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서울 서대문에 위치했던 가명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됩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밤에는 학교 앞에 있는 고무공장 직공들을 가르쳤으니까 야학 교사까지 겸한 셈인데요. 그러나 그의 서울에서의 교직 생활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평양에 있다가 서울로 일단 오신 거죠. 48년 친정아버지가 전남여객 전무 취채역, 지금 취채역은 이사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사가 되어서 친정 아버지를 따라서 광주로 내려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광주 순천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네. 이금주 회장이 그러면 언제부터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에 관심을 가졌나요? 이금주 회장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 뛰어다녔던 것은 전쟁 피해자는 순천의 극장에 모여라. 이렇게 신문에 이제 광고가 난 걸 접하고부터였습니다. 그때가 1973년. 이금주 회장은 나이 53세였죠. 순천 극장의 집회에서 일제 희생자 유가족들이 만나서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이렇게 결의는 했지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들의 집회마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천극장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그럼 전국 유족회는 언제 결성되나요? 6월 민주항쟁이 끝난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이 이제 1987년이잖아요. 1988년 6월 1년 뒤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전국 유족회가 이제 결성이 됐고 이금주는 서울중앙유족회의 이사 겸 강주 지부의 지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990년 유족회 회원들은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의 일본 대사관까지 걸어서 시행진을 했는데 물론 저녁은 노숙이었죠. 부산을 출발한 지 한 달 30일이 되는 날 일본 대사관에 도착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는데 그때 한국 나이로
71세였던 이금주 회장이 앞장섰으면 물론입니다. 71세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 일본 대사관까지 걸어가는 시위 행진을 앞장섰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는 그럼 이 전국 유족회에서 분리돼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 12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전국 유족회에서 분리 태평양 전쟁 희생자 강주 유족회가 결성이 되는데 시작도 끝도 말씀드리는 주인공 이금주였고 오늘 이금주 할머니가 이금주 회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강주 유족회가 결성되었을 때 아까 이금주 회장의 나이가 71세였고요. 변변한 사무실 한 칸 마련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녀가 살고 있었던 강주 남구 진월동 자택 여기에 이제 사무소를 개설하고 마음 의지할 데 없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사랑방 역할을 유족회 그 사무실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흔이 넘는 나이에 회장이 되셨습니다. 보통 일흔이 넘으면 보통은 은퇴를 하고 쉼을 갖기 마련인데 이금주 회장은 오히려 이때부터가 전성기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또 보면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생을 즐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흔이 넘은 할머니 이금주 돈이 없어서 아까 사무실을 얻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래서 남구에 있는 그 한옥집 낡은 한옥집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무실에서 이금주 회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 1273명을 직접 만나서 들은 그 피해 사실을 손글씨로 일일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량인데요. 지금 보아도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 1273명의 피해 사실 증언록은 이후에 이제 천인 소송이라든가 간부 재판 등 일본 사법부에 제소한 소송 7건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원장님께서 서두에도 이금주 회장이 일본을 80번 넘게 다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결국 소송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소송도 그렇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건이나 네. 했죠. 이금주 회장은 선수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재판소에 7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강주 유족회 회원들이 옹고가 되거나 이금주 회장이 지원한 옹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금주 회장이 지원한 재판은 1992년 옹고 1273명이 참여한 강주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비시급 전범 포로 감시원 소송, 우키시마 마루오 사건 소송,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옹고로 참여한 간부 재판 그리고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등 말씀드린 바처럼 7건이었습니다. 네, 7건의 소송을 위해서 일본을 80번 넘게 다닌 이금주 회장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남도 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남도 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금주 회장에게 걸려있던 소송이 7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주요 소송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간부 재판이라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부산 종군 위안부 여자 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인데요.
1992년 부산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책임을 승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그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개봉되었던 영화 허스토리에서 다뤄지기도 했던 소송인데요. 그러나 2001년 일본 정부의 항소로 열린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했고 그리고 2003년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간부재판은 최종 패소로 확정이 됩니다. 해외에서 재판을 하는 그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최종으로 이 패소 판정을 받은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쓰비시를 상대로 했던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도 또 패소하게 되거든요. 양금덕 할머니 등이 참여했던 그 미쓰비시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이 2008년도에 이제 최종 패소가 되는데 일본에서의 재판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당시 국가 간 배상을 통해서 개인의 배상이 전부 이루어졌다 이런 논리 때문이죠. 일본 재판소는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몰염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소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일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태기로 했으니까 재판 현장에서는 졌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했던 재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은 패소를 했는데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 거기 그 제작소로 강제 동원되었던 나주 출신 양금덕 등은 2008년 일본에서 이제 패소하게 되니까 2009년 강주에서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결성이 되고 그 도움을 받아서 2012년 강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 국내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 됩니다. 1999년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지 19년 8개월 만에 승리를 맛본 것이죠. 이금주 회장이 벌인 그동안의 소송 투쟁이 국내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의 주축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금주 회장이 고령의 나이에도 80여 차례나 현해탄을 건넜던 이유는 강제 동원된 유족들의 명예 회복 때문이었잖아요. 물론입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7건의 법정 투쟁의 선두에 선 이금주. 그녀가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 출석,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위해서 대학 해협을 건넌 것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80차례가 넘었습니다. 그녀가 일본과 싸운 7건의 재판은 강복 후 잃어버린 강제징용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었고 이금주는 해방 이후 일제와 싸운 최고의 항일 여전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원장님께서 왜 여전사라고 표현을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이금주 회장이 국회에도 유서를 보내기도 했다면서요. 이금주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 직접 원고로 나서는 등 그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2003년 이금주 회장은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 앞으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금주의 나이 84세였습니다. 네, 84살에 국회에 보낸 유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나요? 일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23세 되던 해 만 2년의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을 일본 전쟁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후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61년
죽고 싶어도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나는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채 미망인으로 한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서 그들의 시름을 달래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유서로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서를 통해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청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이금주 회장이 유서를 통해 바랐던 강제동원 특별법은 제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금주 회장 노력으로 이듬해 2004년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이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아마 정부가 생겨난 지 최초로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였던 셈인데요. 그러나 이금주 회장이 돌아가신 지금까지 일본의 사과와 배상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이금주 회장이 향년 102세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전사의 모습은 어땠나요? 2011년 네, 12년 전이죠. 외아들과 며느리가 잇따라 세상을 먼저 떠나고요. 2012년 강주 생활을 청산하고 이때부터 이제 손녀가 있는 순천의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순천과 맺은 인연이겠죠. 투병 생활 10년 만인 2021년 12월 12일 그 남편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2세였습니다. 이금주 회장의 장례는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죠. 그렇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그녀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기에 많은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서 고인의 삶을 추모했고 일본 시민단체의 조화와 추모글도 이어졌습니다. 강주 전남의 33개 시민단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벗 이금주 회장 시민사회장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하게 됩니다. 광복 후 일제의 만행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여전사였고 평생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시였던 이금주 회장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서 지금 순천시립 공원묘지에 영면하게 되는데 순천과 맺은 세 번째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금주 회장은 훈장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훈장인가요? 이금주 회장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19년 정부는 문재인 정부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수여된 훈장,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렇게 수여받게 됩니다. 지금 이금주 회장을 기리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그녀가 이제 숨을 거둔 후 2달 만에 강주 MBC에서는 그녀를 위한 특집 다큐 금주의 유산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요. 근데 그때 금주의 유산 나레이션을 누가 맡았냐면 국민 여동생으로 알려진 배우 문근영 씨가 맡아서 잔잔한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녀를 기리는 이제 자서전도 이제 편찬이 되는데요. 2023년 1월 송경자 작가는 이금주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간행합니다. 그리고 2주기를 맞은 지난해 12월 이금주 평전 출판 기념 및 독후감 대회를 열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녀의 삶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금주 회장을 기리는 다큐와 평전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오페라로 만들어서 초연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27일이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강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단 고 이금주 회장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가 공연이 됐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 500석이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천인소송과 이를 주도했던 이금주 회장 국내의 조력자들의 얘기를 담은 창작 오페라였습니다.
천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태평양 정등 당시 강제징용됐던 군인 노무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죄를 묻겠다고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재판을 이끌었던 분이 72세 이금주 할머니였는데 그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였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금주 회장은 정말 여장부를 뛰어넘어서 일제와 치열하게 맞서 싸운 여전사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순천에 영면하고 계십니다. 왜 순천인가요? 이금주 회장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죠? 평양. 예, 그래서 1920년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해방 직후에 부친을 따라서 강주에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 강주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유족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모임에 뛰어들었던 첫 장소가 순천에 모여라. 순천의 극장이었고 또 90세가 넘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말년을 보낸 장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의 요양원이었습니다. 네. 이금주 회장이 돌아가시 직전 애동아들 며느님이 먼저 작고하셨고 그리고 손녀딸이 딸고 있는 곳 또한 순천이었기 때문에 2021년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날이죠. 네. 이금주 회장이 작고하시고 그리고 12월 15일 순천 시리 공원묘지에 아드님 며느님과 함께 안장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순천과 굉장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도역사연구원의 노성태 원장님과 함께 일본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여전사 이금주 회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